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상엽 회계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는 저희가 은퇴 준비, 퀄리파이드 리타이어 플랜 이런 얘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자, 어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우선 이제 은퇴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은퇴하는 시점에서 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네. 그게 이제 은퇴 준비인 것이죠. 네. 그 자산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이 왼쪽에 있는 박스와 오른쪽에 있는 박스가 있는데, 네. 왼쪽에 있는 박스가 대부분의 이제 한국 분들이 은퇴하실 때 가지고 계신 은퇴 자산들을 모아놨습니다. 네. 다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중에 일부만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글쎄요, 제가 미국 사람들 클라이언트들 네. 보면은 이런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른쪽 박스요? 오른쪽 박스에 있는. 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비교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도 인슈런스 에이전트나 네. 아니면 인슈런스 회사에 계신 에이전트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아마 하실 건데요. 파이낸셜 플래너라고 하지요. 네.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좀 다른 관점에서 네. 각도에서 회계사 입장에서 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퀄리파이드 리타이먼트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때 은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팔든지 아이들한테 증여상속을 하든지 이런 게 이제 은퇴잖아요. 그렇죠. 네. 그 팔을 때에 분명히 세금을 내시게 돼 있습니다. 네. 혹시 자녀분들한테 넘길 때도 증여세나 상속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텍스 플래닝을 해가지고 세금을 줄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전혀 안 내든지. 오. 예, 그런 부분들을 맨 마지막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리즈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인 계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소셜 시큐리티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 문제에 관련된 내용까지 은퇴를 위해서 준비하시는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시리즈로 계속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실 이야기는 예, 이제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은요. 네. 왼쪽에 있는 박스가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국 분들이 은퇴하실 때 네. 갖고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더 한번 나눠보면은. 네. 은퇴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갖고 있는 재산들이 네.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한 가지는 그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재산으로부터 뭔가 디스트리뷰션을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네.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안 내고 받는 거냐 세금을 내고 받는 거냐 네. 아니면은 세금을 일부만 내고 받는 거냐. 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계사의 관점에서입니다. 네. 네. 오른쪽 박스에 있는 것들이 세금을 내고 받는 재산들입니다. 세금 내고 받는 거죠. 그렇죠? IRA나 401k나 이런 것들은 네. 집어넣을 때는 세금 공제를 받고 이랬으니까 좋은데 네. 나중에 받을 때는 그 받은 것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는 재산들이죠. 왼쪽 박스에 보면은 네. 한국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네. 아니면은 렌탈 홈이라든지 제가 거기 인베스트먼트 하우징이라고 썼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은 받을 때 세금을 내느냐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내지는 않고 일부만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는. 네. 그러니까 그 일부만 세금을 내는 재산이 있고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어뉴이티. 라이프 인슈런스까지는 알아도 어뉴이티는 이상하게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어뉴이티는 연금이죠. 연금.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 받을 때 세금을 아예 안 내든지 거의 안 내든지. 그래서 안 내는 그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은 라트 IRA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IRA 중에서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라트 IRA를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 왼쪽 그룹에 그 라트 IRA를 집어넣어가지고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요한 거가 하나가 빠졌는데 내 집이 있죠. 네. 내 집. 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다 적지는 않았습니다만
적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내 집에 있는 뭐 액꼬리를 내가 빼가지고 그 수입으로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물론 있죠. 뭐, 리버스 모기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가지고, 네. 그 안에 있는 재산을 하나씩 조금씩 빼가지고, 결국 융자를 다시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그 한국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은, 네. 제가 보기에는 모든 전 재산의 한 90% 정도가 부동산에 몰려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죠. 예. 네. 부동산. 그리고 그 부동산을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하실 때 내 집을 살 때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그 융자가 있으니까 그 융자를 갚는 것이 이제 평생의 목적인 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원래 내 집 마련의 꿈은 죽을 때까지 계속 지내는. 그렇죠. 예. 네. 예. 그 모기지를 이제 열심히 갚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 물론 좋은 일입니다. 내 집이라고 하는 게 뭐 너무 좋은 거죠. 추억이죠. 네. 그런데 그 이게 세법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우리 집에 모기지를 매달 갚고 있는데 원금을 열심히 갚고 있단 말입니다. 네. 뭐 굉장히 뿌듯한데 네. 그 원금을 갚을 때 누구도 세금 공제를 안 해주는 거죠. 음. 이자는 세금 공제가 되지만 원금 갚는 것은 세금 공제가 안 되죠. 아. 근데 그 이자가 세금 공제가 되는 부분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거의 사라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굉장히 뭐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지 않으면은 세금 공제의 의미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원금을 갚고는 있는데 그 세금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신 다음에 네. 내 집밖에 없고 다른 무슨 나한테 수입이 없다, 캐시플로우가 없다라고 하면은 네. 뭐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소셜 시큐리티라도 뭐 충분하게 있으면 뭐 할 만한데 네. 그것도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리버스 모기지를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액꼬리를 빼내가지고 내 생활비로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우. 근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다시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또 이자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 이자를 내는데 그 이자는 과연 세금 공제가 되느냐? 안 되죠. 네. 그때는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고 세금을 내지 않는 상황인데 그 이자를 세금 공제를 못 하는 거지요. 아. 그 집이라고 하는 재산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법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효율적이지 못한 그렇군요. 예, 그런 재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네.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내 집에, 원금을 갚지 않고, 만약에 인터레스트 온리로, 인터레스트만 갚는다고 하면은, 집에 액꼬리가, 내 액꼬리가 쌓이지가 않고, 계속 이자만 내는 형태가 되겠지만, 네. 나중에 그 원금을 갚을 돈으로 만약에 내 IRA에다가 계속 집어넣었다. 내 IRA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만큼 세금 공제가 되잖아요. 네. 세금 공제가 되고 나중에 은퇴할 때가 되면은 여전히 내 집은 융자가 많이 남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깡통 주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IRA에다 집어넣은 것은 내가 세금을 공제받고 집어넣기 때문에 공제받고 집어넣기 때문에 그게 자라나는 동안에도 또 세금도 또 안 내기 때문에 다 자라나고 나면은 그 굉장히 많은 돈이 쌓이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집에 원금 갚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복리 이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이제 은퇴했을 때 IRA를 전혀 안 하고 우리 원금만 갚은 사람이 나 은퇴했는데 우리 집은 100만 불짜리인데 모기지까지 다 갚았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또 한 사람은 우리 집은 50만 불짜리인데 융자도 아직도 50만 불, 심지어 60만 불이야. 그런데 내 IRA에는 300만 불이 쌓여 있어. 이런 스토리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럼 어느 쪽을 유리하냐라고 얘기를 물어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나 이제 제가, 우리가 은퇴할 때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지키지 못하는 것인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나눠서 여러 개 바구니에 담아놔라. 그 바구니는 각각 리스크도 다르고, 그리고 자라나는 이자율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겠죠. 거기다 계란을 여러 개에다가 담아 놓으면은 어느 하나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하나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개로 나누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그 여러 개가 뭐 상품, 어떤 상품에다 넣을 것이냐, 뭐 뮤추얼 펀드에 뭐 애플 거를 살 것이냐, 이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세금을 내는 재산과 음흠.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과 일부만 내는 재산, 이렇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골고루 각각 그룹에 어느 정도 분산해서 네. 예, 분산해서 쌓아놓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 이거 아주 좋은 팁인데요. 세금 내는 그룹, 세금 내지 않는 그룹, 일부만 세금 내는 그룹, 요 세 그룹으로 구분해서 분산 그렇죠. 투자를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봐라. 예. 야, 굉장히 좋은 팁인 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의 액거리가 뭐 그렇게 뭐 세법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럼 세금을 내는 재산에는 그럼 왜 돈을 쌓아놔야 되느냐? 내는데. 네. 그럼 집어넣을 때 일단 세금 공제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 사실은 세금 보고할 재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에 세금을 내가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렇죠. 그때 세율이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 세율이 높을 때 그런 IRA나 401k 같은 데다가 쌓아놨다가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내가 세금 보고할 게 없을 때, 그때는 뭐 텍스 레이트가 0%잖아요. 네. 그럴 때에 IRA 401k로부터 돈을 이제 내가 매년 받는 거죠. 한꺼번에 받지 말고 네. 돌아가실 때까지 천천히 받는 거죠. 예. 받으면은 미국에서 시니어 부부가 네. 은퇴해가지고 뭐 1년에 내가 수입이 뭐 IRA 401k에서 뭐 한 예를 들어서 5만 불 정도 받는다. 네. 5만 불 받는 거 쉽지 않거든요. 네. 네. 1년에 5만 불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거 세율로 따지면 한 3%나 될 겁니다. 3% 정도밖에 안 내요. 네. 내가 거기다 집어넣을 때는 뭐 그 대부분의 경우에 20% 이상, 30%, 그리고 오바마 케어가 있으신 경우에 여기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그게 한 40%까지도 세이브 됩니다. 오. 지금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서 30%, 40%를 세이브하면서 집어넣고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그 돈을 다시 찾았을 때 평생 동안 그 IRA가 이렇게 자라나는 동안 나는 세금 한 번도 안 낸다는 거예요.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받을 때 내는 것인데 그 받는 것을 분산해서 받을 수만 있다면 매년 3%만 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금을 내는 자산도 만들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IRA 401k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죠. 네. 예, 그거를 그러면 얼마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저는 제일 효율이 좋은 데가 2밀리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2밀리언. 예, 2밀리언까지는 2밀리언 정도 있으면은 내가 2밀리언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 얼마 받을까?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한 10만 불 받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년에 한 5% 정도?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한국 사람들,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개념이 내 돈을 딱 쌓아놓고 필요하면은 50만 불도 퍽 쓰고 필요하면 예, 뭐 필요 없으면은 뭐 한 달에 10,000불만 써도 상관없는 건데 네. 근데 이게 어딘가에다가 놓고서는 매년 10만 불씩 받아서 쓴다. 이 개념이 그렇죠. 예, 월급 받는 개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 왠지 좀 싹 와닿지 않는 맞습니다. 느낌. 그 이머전시 펀드라는 거 하는 게 있어야 되죠. 네. 내가 어떤 순간에는 뭐 한 번에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결혼을 한다든지 네. 예, 그럴 때에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분산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이 은퇴 계획에다가 세금을 내는 재산을 제가 2밀리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밀리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그 예를 2밀리언으로 들은 얘기는 네. 2밀리언까지 만들었을 때 그거를 매년 5%씩 받으면 그거 세금 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때 세율이 미니멈 세율이라는 거예요. 그때 네. 세율이. 거기까지는 12%. 그러니까 현행 세법상 12%만 내고 네. 하시는 것입니다. 뭐 조지아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은 시니어들은 세금 안 냅니다. 조지아 스테이트에 연방정부 세금만. 뭐 이거 잠깐 다른 얘기지만 얼마 전에 포브스에서 제가 보니까 네. 시니어들이 은퇴하기 제일 세법상 유리한 스테이트로 조지아가 1등을 했어요. 오. 드디어 1등했습니다. 네. 제가 줄기차게 조지아가 좋은 스테이트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1등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조지아는 전혀 내지를 않으니까 그냥 12% 내고 매년 12% 내고 뭐 그만두는 거예요. 네. 근데 2밀리언이 있을 때도 12%밖에 안 냅니다. 네. 1밀리언이 있으면은 기껏해 한 3, 4%낼 것이고 네. 50만 불 있으면 아예 거의 안 낼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열심히 어차피 뭐 그 2밀리언까지 만들어서 1밀리언 만드는 것도 거의 뭐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더라고요. 예, 힘들죠. 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이 리타이먼트 플랜에다가 세금을 내는 재산을 쌓아놓는 거를
아낌없이 매년 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집에 모기집을 갚는 것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방금 홍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세금을 내지 않는 재산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요. 네. 은행 예금일 수도 있고, 은행 예금은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좀 내긴 하지만,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네.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이죠. 네. 그럼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는 어딘가 계약에 의해서 묶인 재산인데 거기서 내가 돈을 꺼내가지고 돈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네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오. 예, 라이프 인슈런스를 뭐 내가 돌아가시면은 데스 베니핏이 나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일 하고 뭐 나는 애들 위해 가지고 재산 하나 만들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 그렇죠. 사실은 제가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르고요. 그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쌓아놓는 것은 내가 65살에 우아하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네. 우아하게 은퇴를 해서 그 라이프 인슈런스에 쌓여있는 돈을 내가 찾아 쓰는 거죠.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네. 네. 무슨 저축 프로그램 같네요. 네, 그렇죠. 네. 네. 내가 찾아 쓰는 건데 그 찾아 쓰는 금액이 사실은 뭐 아주 오랫동안만 유지했다고 하면은 내가 집어넣은 것보다 훨씬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65살까지 우아하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네. 예. 그때 만약에 그 전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혼자 뭐 운전을 못 하든지 혼자 샤워를 못 하든지 뭐 밥을 못 먹든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네. 그 화장실을 못 가든지 네. 심각하죠. 예,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건강보험이 그런 걸 지켜주지 않거든요. 내가 다치거나 아픈 게 아니니까. 예. 그렇다고 뭐 내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니까 터미널 뭐 일리스도 아니고 하니까 그렇죠. 나오지도 않는데 그럴 때 나를 지켜주는 게 라이프 인슈런스에 들어있는 어떤 라이더 네.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거거든요. 롱텀 케어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제가 생명보험을 하나 들었을 때보다 롱텀 케어를 들었을 때 저희 집사람은 훨씬 더 사실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예.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부부간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서로 지켜주고 아껴주고 같이 도와주고 뭐 이랬지만은 네. 우리 애들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어디로 보내버리겠다. 그렇죠. 네. 예. 슬픈 얘기인데요. 예, 우리 세대에는 부부간에 두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데 네. 그렇게 우아하게 은퇴하기 전까지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보장을 받으면서 네. 최종적인 목적은 우아하게 늙어서 네. 그 돈을 내가 다 찾아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니티도 마찬가지예요. 어니티라고 하는 건 연금이니까 내가 돈을 지금 뭐 얼마를 집어넣어 놨다가 나 네. 은퇴하고 나면 나 돌아가실 때까지 따박따박 주세요. 이런 계약이죠. 네네. 계약인데 뭐 물론 뭐 미리 돈을 집어넣어 놨다가 뭐 10년 안에 캔슬하면은 또는 7년 안에 캔슬하면은 페널티를 좀 낼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어니티에 있는 돈을 받는 거는 내 맘대로예요. 매달 얼마 받을 수도 있지만 네. 나 돈 필요하니까 지금 한꺼번에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내가 이머전시 펀드, 그러니까 네.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돈이 은행 예금이 있을 것이고 라이프 인슈런스 어니티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은행 예금의 이자가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나 어니티의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 이자율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작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런 컨트랙트를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집어넣을 때 세금을 공제하면서 넣을 수 있다고 하면 더 좋겠죠. 더 좋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도 네.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금을 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내는 재산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네. 소셜 시큐리티하고 렌탈 홈입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예, 소셜 시큐리티는 내가 다른 수입이 없을 때는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것이 전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수입이 은퇴하고 나서 소셜 시큐리티를 받고 있는데도 만약에 다른 수입이 많이 있다 네. 하면 세금을 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세금을 내는 것이 굉장히 아까우니까 다른 수입을 어떻게든지 좀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IRA나 401k 같은 걸 만들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세금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네. 소셜 시큐리티는 최대한 많이 쌓아놓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절한 포인트가 있죠. 네. 너무 많이 내는 것은 또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뭐 계획, 내가 뭐 미리부터 알아가지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시고, 그 다음에, 렌탈홈이 있죠. 인베스트먼트 하우싱. 네. 이 렌탈홈 같은 경우는 내가 렌트를 계속 받고 있는데, 그 렌트가 물론 택서블 인컴이죠. 세금 네. 내는 수입이죠. 네. 그런데 사실은 세금을 다 내지를 않아요. 네. 왜 다 안 내냐면은 렌탈홈은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 렌탈홈에 들어간 내 그 집값에 대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디프리시에이션을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감가상각이 꽤 많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감가상각을 하고 나면은 사실은 세금을 별로 안 내는 거예요. 렌트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가 내 주머니에서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니죠. 그냥 사놨었던 거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뿐이죠. 네. 어떤 분들은 그거 하면 큰일 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감가상각을 하면 나중에 그 집 팔을 때 세금 얼마 내는지 아세요? 엄청 내니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의 경우에 세금 안 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예, 그 뭐 렌탈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만 아니라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한꺼번에 내가 뭐 렌탈홈 한 5개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꺼번에 같은 해에 한 3개 팔았다. 그러면 내겠죠. 근데 뭐 1년에 하나씩 이렇게 판다든지 하면은 세금, 양도세는, 캐피탈 게인 텍스는 한 10만 불까지는 0% 세금을 내니까 사실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감가상각을 뭐 렌탈홈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뭐 렌탈홈 한 10개 갖고 있다 이런 분이 아닌 다음에는 감가상각을 아주 액티브하게 해드리는 편입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팔면 돼요. 안 팔고 내가 끝까지 갖고 있으면 됩니다. 끝까지 갖고 있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상속을 하겠죠. 그렇죠. 네, 상속을 하면은 내가 그동안 감가상각을 계속 했으니까 내 집의 취득원가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네. 뭐 굉장히 적은 상황인데 네. 그걸 팔은다면은 양도세를 내겠지만 팔지 않고 우리 애한테 상속을 하게 되면은 상속세도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없고 그렇죠. 우리 애가 그걸 상속을 받아가지고 받자마자 팔면은 양도세를 하나도 안 냅니다. 그렇죠. 다 네. 회복이 되니까. 그렇죠. 네네. 스텝업이 되니까. 네네. 뭐 그 스텝업이 뭐 조만간에 없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저희가 놀래가지고 한번 방송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나오는 거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네. 뭐 아마 없어지기 힘들 거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전략이 충분히 통하기 때문에 저는 그 렌탈홈도 굉장히 유력한 은퇴 은퇴 수단의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전체적인 총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가 몇 번 홍 기자님하고도 다룬 적도 있었지만 네.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네.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얘기 저희가 지금 궁금해지는 거는 최근에 이제 이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이 좀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서 네. 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니까 뭐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네. 약간 저희가 좀 기대가 되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일단은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자산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은퇴할 때 우리가 유리한가를 고민하실 때 부동산에만 너무 집중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좀 분산을 해야 되겠다. 세금을 내는 자산, 세금을 내지 않는 자산, 그리고 세금을 일부 내는 그러한 자산들로 분류를 해서 분산해서 좀 관리를 하시면 은퇴하실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리고 세금 걱정 너무 하지 마시라는 얘기도 함께 드립니다. 어차피 세금 많이 내는 건 그만큼 많이 내가 쓴다는 이야기니까 좋은 이야기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네요. 예. 오늘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이상엽 회계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